안녕하십니까, 항림의 이영철입니다. 기울어가는 제국이었으나 18세기까지 세계 최강국이었던 청나라는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영국의 마약 살포에 의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사실상 국가 기능이 거의 마비됩니다. 하층민부터 황군까지, 심지어 군 조직까지 아편 중독자로 넘쳐나는데요. 아편 마약 대금이 빠져나가면서 영국과 청나라의 무역 수지는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결국 청제국은 열강들에 의해 분할 지배를 받는 사실상 식민지 국가로 전락하게 되죠. 불과 지금로부터 180년 전부터 90년 전후에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개된 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중공을 출범시키지만 냉전체제의 여파와 모택동의 삽질이 더해지면서 최빈국 대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사냥개 역할, 저렴한 노동인력 공급처이자 오염원이 가득한 공장의 하수구로 중국을 간택하지요. 이것이 이른바 핑퐁 외교이고 중국이 자본주의 하청기지 역할을 시작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초까지도 북한보다 1인당 GDP가 낮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2월 19일자 비주얼 캐피탈리스트에 중국은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교육국이 되었나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류사에서 수십 년 만에 최빈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중국이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마중물 역할을 했던 사우디의 최대 교육국이 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온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입니다. 최근 보도량이 늘어나고 있는 사우디와 중국의 밀착관계는 사실 이미 구조화된 흐름을 형성해 왔습니다. 2001년 사우디의 무역 거래량은 EU가 196억 달러, 미국 192억 달러로 총 388억 달러인데 비해 중국은 41억 달러로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명박 집권 3년차인 2011년도 비밀계약에 의해 아랍에미리트에 아크부대를 파견한 그해 미국은 627억 달러, 중국은 643억 달러로 역전됩니다. 다시 10년이 지난 2021년도는 EU 531억, 미국 251억으로 총 782억 달러에 머물렀으나 중국은 873억 달러로 미국과 유럽연합 27개국의 전체보다 더 많은 무역량이 되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변화 추세만 봐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친중으로 기울고 있다는 근자의 보도가 얼마나 황당한 기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비주얼 캐피탈리스트의 2020년 1월 22일자 보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이 다소 도발적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미국을 제치고 세계 주요 교역 상대국이 되었나입니다. 1980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미국과 중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변화하는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은 미국, 빨간색은 중국의 교역 상대국을 나타냅니다. 2000년경까지는 큰 변화가 없죠. 이후 중앙아시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동유럽, 서아시아, 이어서 남미까지 중국으로 축이 바뀝니다. 5년 전인 2018년에는 미국은 아메리카 북부와 중부를 제외하면 거의 섬으로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2000년 이전 80% 이상을 점유하던 미국은 2018년에는 30%로 급락합니다. 미국이 가장 뼈아파한 지역은 유럽이죠. 중국에 이어 러시아의 영향력까지 더해지면서 미영의 앵글로색슨 그룹의 대유럽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독일 메르켈의 리더십에 갇혀 그의 집권기간 동안 여러 차례 유럽연합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가 점증하였는데요. 묘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메르켈 퇴임 2개월여 만에 발발합니다. 전쟁과 함께 미국은 에너지 공급처를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바꿀 것을 강제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해 9월에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을 폭파시킵니다. 그리고 최근 퓰리처상 등을 받은 미국 언론인 시모허 씨가 미군의 주도하에 가스관을 폭파했다고 폭로하죠. 선수들이라면 이미 폭파 공작이 진행될 것을 예상했을 겁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미국은 태평양 진출을 목표로 한 운하 건설을 위해 콜롬비아의 영토인 파나마 지역을 차지하려고 콜롬비아 반역자들을 통해 파나마라는 신생 국가를 아예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국가전복 작전, 베트남 통킹만 자작극 등등을 감안하면 이번 가스관 폭파 사건은 오히려 특별한 사안으로 분류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 독일에 본사를 둔 비즈니스 전문 매체인 BNE 인테리뉴스 6월 14일자 개발도상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 세계인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인식률 혹은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먼저 선진국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선진국 12억 인구 중에서 빨간 선 중국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23%, 갈색선 러시아는 12%로 평균 17.5%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인 무려 82.5%가 두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악마화된 푸틴과 시진핑의 이미지가 넘쳐나는 언론 지형을 잘 반영한 결과라 보여집니다. 그럼 64억 명의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러시아 오도가 64%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이 62%, 61%이죠. 추세를 보면 조사가 시작된 2012년부터 10년간 2022년까지 첫 조사 시점에서 1위였던 파랑선 미국은 10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출발했던 빨간선 중국은 변동폭이 대단히 컸는데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1대1로 사업이 시행된 46억 국가에서 오히려 뚜렷하게 긍정도가 높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한편 러시아는 서방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억 명과 64억 명의 인식차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이 낮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조중동, 산케이신문, 폭스뉴스 혹은 포털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한 결과일까 궁금해집니다. 세계는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냉전체제로 전환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꺾기 전까지는 아마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 조급하게 몸부림칠수록 패권 종식은 그만큼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연장할 수 있는 해법이 전무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일보의 2022년 6월 27일자 회의 칼럼에 그 단초가 담겨 있습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칼럼을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팬데믹 동안 미국은 글로벌 백신 차별에 기여했다. 부유한 국가는 필요한 만큼의 백신을 확보하고 가난한 국가는 운명에 맡기게끔 만든 것이다. 반면 러시아나 중국은 다른 국가들의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백신을 제공하였거나 자체적으로 백신 생산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운 바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뛰어나다.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채권자인 서방국가 은행들의 행보를 고려할 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을 손가락질할 수준도 안 된다. 미국은 세계 1위 강국의 자리를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공식적인 지표를 사용하든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앞지르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마지막 메시지는 전 세계가 미국의 경제, 사회, 정치 시스템을 부러워할 수 있도록 미국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시진핑도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라 싶습니다. 동북공정, 서북공정 등의 역사 조작과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계급 철폐를 목표로 건설한 사회주의 정권이 오히려 신흥계급 질서를 강화하는 등의 모순이 쌓여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 역시 결국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